안녕하세요. 주식 시마론입니다. 저희가 1월에부터 개편을 했으니까요. 개강한 지 한 석 달 가까이 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시마론으로 함께 시장 응용력 높일 수 있는 강의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좀 자신감이 붙으시나요? 1월에서 3월까지는 계속해서 레벨업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지금은 좀 나아지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학기가 개강하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중간에 테스트가 있어서 내 실력을 좀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시장은 더하죠. 매일매일이 정말 시험대입니다. 여러분들 응용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핵심적인 강의들 저희가 매일같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데일리 테스트 저희와 함께 대비해보세요. 두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블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장 흐름부터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지수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외국인들이 좀 오늘 옵션 만겨서 그런지 수급 변동성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는 변화의 흐름들 김은별 캐스터가 짚어드립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의 갭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더 강한 모습인데요. 어제 있었던 보궐선거에 따라서 또 다른 이슈에 따라서 오늘은 계속해서 이렇게 다른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 보시면 보합권 정도의 등락 보여주고 있고요. 3,137포인트 터치합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11시 구간부터 코스피는 상승권에 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1시 구간 정도까지 계속해서 잘 유지하더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씩 다시금 탄력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3,140선 내줬고요. 3,138포인트 터치합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장 개인이 2,669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고요. 외국인이 매수해서 매도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52억 원 팔자세를 기록합니다. 오늘 기관을 보시면 금융통자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2,751억 원 팔자세를 기록합니다. 업종별로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시면 상승하는 섹터들이 더 많긴 한데요. 일단 지수가 하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섹터부터 점검을 해보시겠습니다. 이 전기전자 섹터가 1% 넘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가장 큰 이 삼성전자의 영향이 크겠죠. 그리고 증권 섹터도 역시나 1% 넘게 현재 구간에서는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장 워낙 좋았던 만큼 오늘은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납니다. 그 외에는 음식료품, 전기가스 그리고 운소창고 순으로 현재 구간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네, 반면에 상승하는 섹터들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정책 모멘텀 강하게 반영되고 있죠. 어제 있었던 보궐선거 이후에 또 오늘 건설주들 3.8%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운송 장비 섹터도 1.7%대 강세고요. 이 현대차 그룹주들 오늘장 반등 흐름 캐치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또 상승하는 흐름까지 나타나고요. 철강 금속 섹터 그리고 기계까지 1% 넘는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긴 한데요. 먼저 IT 투톱주들 보시겠습니다. 시총이 큰 쪽으로 해서 오늘장 좀 하락세가 깊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 매도세까지 더해지면서 1.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호실적이긴 했습니다. 이 증권사 리포트들을 자세히 보시면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장밋빛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 휴대폰 부문 쪽에서는 출하량이 줄고 있는 부분을 약간 우려스럽게 꼽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보시면 외국인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삼성전자보다는 주가 잘 방어하고 있고요. 현재 강보합권 터치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종목들 오늘 시세 엇갈리는데요. 네이버는 0.6%가량 밀리고 있고요. 카카오는 0.9%가량 오르면서 54만 7천 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카카오도 3%대 강세까지 나타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한 바 있었고요. 시총 6위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금 7위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 종목들도 보시면요. LG화학은 0.7%가량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반면에 삼성 SDI 보시면 강보합권 정도의 그래도 비교적 견고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약간씩 상승 흐름 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강보합권의 흐름을 가져갑니다. 네, 자동차 종목들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대차도 0.6%대 상승세고요. 기아는 1.8% 거의 2% 가까이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으로 현대모비스 현재 구간 거의 5%에 가깝게 오르면서 31만 5천 원까지 터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상승한다는 점 함께 눈여겨보셔야겠고요. 네, 포스코를 보시면 철강업 쪽에서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흘러나옵니다. 이 부분 영향받으면서 1% 오른 33만 2,500원에 거래됩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건설과 건자재 종목들 오늘 하루 종일 빨간불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되게 되면서 이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 시장 같은 경우에는 후보 시절에 36만 가구에 달하는 재개발과 재건축 공약을 내세운 바 있는데요. 오늘장 일단 건설주들 보시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신공영이 13% 오르면서 23,600원 터치하고요. 대우건설 무려 8%대까지 오르며 7,000원 선 넘어서고 있습니다. GS건설, 계룡건설 모두 6%에서 7%가량 오름세고요. 나머지 종목들을 보시더라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건자재 종목들까지 오늘장 상승하는 흐름인데요. 건자재와 인테리어 쪽으로도 괜찮습니다. 한잼이 6.8% 상승하며 12만 5천 원 터치하고요. 오늘 벽산이 무려 23%대까지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KCC도 오늘 5%가량 오르며 27만 5,500원을 터치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 979포인트 터치하면서 0.6%가량 오름세 기록합니다. 네, 분봉 차트로 보시면요. 코스닥 지수 점차 상승하는 플레이 나타나고 있죠. 오전장에서부터 가파르게 1시 구간까지 점차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980선 터치까지도 나왔는데요. 현재는 살짝 상승 달력이 둔화됐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이 709억 원 사자세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08억 원, 기관은 135억 원 팔자세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와는 다르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데요.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오늘 보합권 정도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조금씩 상승불 전환도 들어오려는 움직임 계속해서 조금씩 높아지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시즌을 보시면 무려 22% 급등하면서 17만 1,400원 터치하고요. 다시금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복귀했습니다. 네, 이슈가 있었죠. 오늘 100%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강하게 호재로 반영되는 점 보셔야겠고요. 펄어비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현재 구간 1% 안쪽의 등락을 나타냅니다. 펄어비스는 0.8% 하락세고요. 카카오게임즈 강보합권으로 상승 반전했습니다. HLB 그동안의 긴 하락 구간을 끝내고 어제부터 약간의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장 2%대까지 오르면서 36,1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나 SK머티리얼즈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1%가량 또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 쪽에서 연일 매수세가 나타나는 점 보셔야겠고요. 네, 아래쪽으로는 오늘 알테오젠과 리노공업도 현재 구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징주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의 조기 상용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종목들은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인 백신 관련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올해 하반기 임상 3상에 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특히나 셀리드 오늘장 급등하면서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72,600원 터치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임상 기간을 단축시키고 긴급 사용을 통해서 연내 백신을 사용화할 수 있도록 가장 빠른 이런 계획을 밝히게 되면서 오늘장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도 역시나 백신 관련 이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3상에 진입하겠다는 계획이고요. 10%가량 오름세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9%대까지 시세 높여가면서 12만 5천 원 터치하고요. 유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제넥신까지 현재 구간 강하게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살펴드렸습니다. 강의로 돌아가 보시죠. 네, 봄 기운이 가득한 4월입니다. 강의 또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오늘도 두 가지 주제 함께 합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보시죠. 최근 들어서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이 미국에 상장한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리실 겁니다. 쿠팡의 IPO 추진 때부터 시작해서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잇따라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쿠팡, 제3의 쿠팡을 찾는 움직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쪽으로의 지분 수익을 노리는 이런 투자 포인트까지 시장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두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혜진 전문가님, 국내 기업들 계속해서 미국 시장 진출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상장 이벤트와 관련해서 최근까지의 흐름을 좀 업데이트해 주세요. 네, 일단은 그 스타트를 끄는 기업이 쿠팡이잖아요. 네, 미국에서의 정말 성공적인 IPO 덕분에 100조의 기업 가치를 네. 지금 인정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 기업들, 뭐 일명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자극도 된 것 같고요. 네. 뭐 쿠팡이 이 정도인데 네. 나도 더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을 이제 찾으려는 지금 시장의 눈길이 엄청
빠릅니다. 그게 네. 돌아가더라고요. 원래 뭐 만약에 쿠팡 관련주라고 했을 네. 때는 이전까지는 뭐 예를 들어 결제, 온라인 결제라든지 뭐 아니면 협력사라든지. 그렇죠. 네. 협력사, 택배, 네. 뭐 종이 목재, 맞아요. 택배 상자, 뭐 드라이아이스 이쪽으로 갔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창투사들이 또 같이 네, 맞아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창투사가 일명 이제 그 창업을 투자하는 회사인 거죠. 말 그대로 그 투자자들이라 자금을 모아서 펀드처럼 결성을 해서 이렇게 창업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건데 유니콘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쿠팡 이후에 그럼 상장이 다른 기업이 됐을 때 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창투사를 찾는 흐름들이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전에 빅히트 때도 창투사 관련 기업들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네. 이 다음에 이제 기대가 되는 게 최근엔 두나무가 그렇죠.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렇죠. 두나무가 미국에 또 상장을 한다라고 더 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아니라 또 게다가 미국에 또 나스닥에 상장을 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출발점이 코인베이스의 미국 대비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나무까지도 상장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는 게 맞아요? 그렇죠. 최근에 또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상승이 또 뚜렷해서 두나무 지금 그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정말 그 거래되는 그 대금 양이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나서 네. 최근에 예전에는 뭐 뭔가 얘네들이 IPO를 한다, 기업 공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기대감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예. 실제로 지금 숫자가 보이고 있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렇다면 정말 실제적인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겠다. 그게 저게- 거래 대금으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 먼저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금 한 100조 정도 그쵸. 예상을 하는 건데, 코인베이스에 네, 코인베이스가. 대한 기업 가치. 근데 중요한 건 그 지금 이전에는 업비트가 네. 그 미국 그쪽 코인베이스만큼 못 갔어요. 하루 거래량이. 최근에는 네. 우리 흔히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코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하면서 이거 하루 거래량이 최근에는 좀 넘겼다. 네. 그 김치 프리미엄이 막 붙으면서.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그 이슈가 이제 들어오고부터는 네. 확실하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 이거 10조 아니다. 또 예를 들어 쟤들이 100조면 뭐 물론 이제 그 두나무 관련 기업이지만 그냥 뭐 우리도 100조다 하거든. 말은 안 됩니다. 말은 안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 흥행은 할 가능성은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조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그런 관련 종목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그럼 두나무가 장외 시장에서도 지금 꾸준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업비트 말고도 두나무 쪽에서도 거래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네. 오, 대단하네요. 그러면 10조 이상까지도 가치 평가 가능하다. 10조는 할 것 같아요. 오. 10조는 예, 것 최소는 같아요. 10조는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흥행했을 경우에는 네. 이를 상회할 수 있다. 네.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제 두나무가 그럼 최소 10조야. 네. 그러면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네. 몇 프로를 가지고 있는 창투사의 이제 기업 가치들도 재평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뭐 창투사들의 최근의 흐름에 대해서 네. 그림을 준비하기도 했는데요. 예, 최근에 나오네요. 네, 딱 한 달입니다. 이제 3월 5일부터 4월 5일까지의 상승률을 봤을 때 네. 뭐 최고 상승률은 120%가 넘었어요. 지금 우리기술투자가 이제 지금 두나무 예. 관련 지분을 7.6%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오른쪽 표에서 두나무의 시장 가치가 10조라고 예상이 됐을 때 7.6%의 지분이면 지분 가치가 7,600억. 높은 거예요. 두나무 우리기술투자의 지금 시가총액이 9천억이 넘거든요. 9천억 정도거든요. 9,500억. 1조가 안 돼요. 9,500억 정도인데 거의 뭐 시가총액에 버금가는 지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니까 투자를 잘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최근에 정말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거래를 하실 때 좀 네. 주의 사항이 뜰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지금 왼쪽 표에 밑에 있는 그 기업들 창투사들도 다 지금 거의 지분 가치들을 인정받는 기업들인데요. 네. 최근에 하도 이제 뜨거워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제가 뭐 정리한 표에서도 지금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 크래프톤이죠. 네, 크래프톤이 개발사로 지금 알려져 있는 크래프톤. 그렇죠. 지금 상장 기대감이 있는데 네. 크래프톤은 물론 지금 국내 쪽으로 좀 상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2분기 안에 지금 상장을 끝내겠다고 하니까 얼마 남지가 않았고 거기에도 지분 가치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지금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 이후에 지금 새로운 신작을 내놓았는데 거기에 지금 유저가 지금 초창기 500만 명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 유저도 지금 매출이 작년 매출 잘 나왔어요. 그리고 특히 순이익이 좋아요. 매출 같은 경우에 지금 1조 6천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네. 순이익이 거기서 7천억이 넘거든요. 영업이 괜찮은 편이니까 네. 거기서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지분율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리고 TS 인베스트먼트, SBI 인베스트먼트 다 있는데 일단 마켓컬리. 기대감 있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도 네. 최근에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마켓컬리는 또 미국 상장 얘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대표적인 뭐 제2의 쿠팡이 될 수 있는 국내 네. 유니콘 기업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뭐 우리의 시장 가치를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시장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아직까지 시장을 밝히진 않았어요. 국내에 네. 할지 미국에 할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뭐 최소 5조 이상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5조 원의 마켓컬리가 인정이 받는다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2.4%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예. 2,400억 정도의 지분 가치. 2,400억 원. 아. 그렇죠. 지금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지금 투자 시총이 4,900억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절반 정도의 지분 가치 인정받는 거고요. 이게 애초에 투자가 지금 마켓컬리가 5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애초에 투자했을 때 마켓컬리의 시장 가치 책정을 1,200억으로 했다 하더라고요. 몇 배가 오른 거죠. 와, 네. 대단하네요. 그렇죠. 좀 똘똘하게 투자를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뭐 최근에는 또 야놀자도 지금 아, 투자를 한다고 해서 여기 SBI 인베스트먼트에서 야놀자 쪽에 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요즘에 좀 핫해진 게 맞아요. 네. 원래 이제 야놀자 같은 경우가 그냥 국내 상장을 예상했잖아요. 네네. 예상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뭐 쿠팡도 성공하고 막 에어비앤비. 예, 그 이야기 나오다가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특히 골드만이라든지 뭐 일부 그 IB들이 글로벌 IB들이 이걸 또 이제 사용자를 열어본 거죠. 하루 그러니까 한 달 이용자가 200만이다. 이 좁은 나라에서 어떻게 200만이 200만 명이래요. 200만 명이 예, 200 그러니까 한 달 이용자가 아,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200만 명이다. 그래서 이 어떻게 이렇게 좁은 땅에서 땅덩어리에서 예, 한 달에 인구로. 200만 명이 되냐라고 대단한데요? 하고 그다음에 매출이 에어비앤비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모르는 거죠. 그 우리나라만의 그 야놀자만의 객실 구조를 문화나 뭐 이런 예, 거 모르는 그러니까 그쵸, 그쵸. 객실이 이렇게 대실 문화를 모르는 거죠. 아. 이게 원래 한 방을 두 번이나 이동하는 거잖아요. 에어비앤비는 한 번에 한 에어비앤비는 번만 나가는 이제 거지만. 숙박 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네네네. 걸 보는 거죠. 뭐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관련 부분 하니까 생각보다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지금은 야놀자 같은 경우는 호텔 쪽도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립닷컴 같은 네. 이런 쪽으로 지향하는 쪽이니까 뭐 괜찮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놀자 같은 경우는 국내 상장할 때 뭐 한 2, 3조 네. 정도 생각했다가 지금 에어비앤비가 지금 이제 이 100조 정도니까 우리는 매출이 거기 10분의 1이니까 한 10조는 되지 않을까 미국 가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요. 사실 경쟁사가 없으면, 그러니까 홈그라운드에서 진출을 하게 되면 오히려 경쟁사가 없어서 기업 가치 책정에 있어서 더 높게 줄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렇지가 않고 기준점이 되는 에어비앤비라든지 엑스피디아, 트립닷컴 뭐 이쪽이 있어야 오히려 더 기업 가치에 있어서 좀 유리한 면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항상 이제 이런 기업 가치를 매길 때 네. 피어를 하잖아요. 동종 피어. 아, 동종 피어 대비 얼마. 네.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 있으면 관련 여행업 뭐 하면 하나 투어 뭐 이런 쪽이 되겠죠. 네. 그러면 물론 뭐 업종 자체가 좀 다르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호텔 신라를 또 비교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렇죠. 그래도 네. 그렇게 어쨌든 동종이라고 묶었을 때 그쪽에 사실 PR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좀 미국 쪽으로 가는 게 동종 피어 내에서는 훨씬 더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창투사 쪽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진짜 여기 자막에도 나왔지만 진짜 과열권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과연 기업 가치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과열인지 아니면 적정 가치를 위해 좀 더 랠리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인지는 정말 모를 일이거든요. 방금 전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업종 피어 때문에 업종 퍼에 대한 이 평가 때문에 미증시를 그럼 선택하는 건가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홈그라운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쿠팡의 뭐 차등 의결권 때문에 쿠팡은 미국을 선택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미증시를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주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클래스 A, 클래스 B 같은 이제 아까 예. 차등 의결권. 이제 주식이 또 나오니까 네. 의결권이 그게 있으니까 경영진 입장에서 훨씬 유리한 좋죠. 거죠? 네, 좋은 훨씬 거죠? 유리하죠. 예, 같은 주식이라도 네. 클래스 A가 클래스 B가 다르니까
뭐 하나를 그 클래스 B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그냥 뭐 한 10개, 1 클래스 A에 하나 10개를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조금만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확실하게 더 많이 물론 근데 가치는 다르긴 하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는 그거겠죠.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니까 네. 평가 자체를 더 높게 받을 수가 있죠. 아.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1.75% 원래 2% 정도 됐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더 줄었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58%가 넘잖아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네. 당연히 그 시장으로 가는 큰 시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고 이게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동종 피어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평가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진입 장벽이라는 게 네. 이게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그럼 미국이 상장이 더 쉽나라는 건데 그건 아닙니다. 아. 미국 상장이 어려운데 예. 예전에는 사실 이 IPO를 미국에 주관하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글로벌 주요 IB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기업에. 근데 쿠팡이나 이런 쪽이 성공을 하면서 요즘은 오히려 그쪽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런 뭐 골드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JP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회사, 우리 기업들을 상장시켜 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업무적인 부분은 다 이쪽에서 처리를 하니까 확실하게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국내 기업들도 이제 글로벌화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국내 뭐 코스피 상장사 우리나라에서만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코스피 상장사 뭐 코스닥 상장사만 하더라도 신뢰를 줄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 글로벌적으로 뭔가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나스닥 상장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좀 글로벌화를 하는 과정에서의 뭐 제가 보기엔 좀 이 나스닥을 선택하는 거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 담비꼬야님이 채팅창에 국내에는 없고 미증시에 있는 차등 의결권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 네. 그것도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해외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그러니까 글로벌 진출을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기업들의 또 밑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브랜드 인지력도 좋아졌다. 그렇죠? 그렇죠. 국내에 대한 이런 평가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들 종목들의 랠리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들거든요. 향후 전망을 해봤을 때 미시장 상장 뚜껑 열 때까지 그럼 흥행을 우리가 예고를 하고 예상을 하고 투자하는 게 맞는 건가요? 뭐 일단은 지금 최근에 두나무 관련 기업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야놀자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마켓컬리는 한번 나온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야놀자 그다음에 이제 두나무 이쪽인데 상장이 되기 전까지는 이벤트는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다만 두나무는 최근에 또 급등한 게 있어서 조금은 지금 선반영이 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요? 제가 이거 DPC 네네. 코인 이야기할 때 두나무 이야기할 때 그것보다 그랩 이야기하셨죠? 예, 근데 그랩은 이제 국내 기업이 아니니까 저희가 빼긴 네. 했는데 이제 그랩에 투자가 많이 돼 있습니다. 사실 DPC가 훨씬 더 알짜입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앞서 그때도 이야기했던 강조해 주셨어요. 예, 기업들이 대부분 뭐 10조, 5조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흥행시 그것도. 근데 지금 그랩 같은 경우는 그 미니멈이 40조예요. 미니멈이 40조고 네. 거기에 지분 가치가 그래서 지금 1조입니다. 1조. DPC가. 근데 그래서 물론 뭐 상한가는 갔어요. 지금 또 다시 올라가네요. 이거 참고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랩은 이제 동남아의 우버 그렇죠. 같은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까지 다 배달의 민족까지도 함께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합니다. 예, 있는. 원래는 택시 사업만 하다가 네. 이제는 이제 그 배달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싱가포르이 본사죠. 예, 싱가포르에서 뭐 태국, 그다음에 다른 뭐 국가들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까지 우리가 동남아 여행을 가면 그러니까 녹색 택시를 많이 보잖아요. 그 녹색 택시가 그랩입니다. 그럼 이거 언제 상장하는 거예요? 그 지금 스펙 상장은 이제 DA는 나왔고요. 네. 합병하기로 했다는 건 나왔고 이제 스펙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빠르면 한 올 한 8월, 9월 정도 될 것 연내는 같다.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연내에 올라올 것 같고요. 근데 합병은 확정이 됐습니다. 합병이 스펙 스티커는 이제 AGC라는 이 스펙으로 지금 합병이 이제 이야기가 확정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연내에 스펙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스펙으로. 그래서 근데 이 DPC가 여기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3천억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0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분 가치를 따지면 1조 정도예요. 지금 이게 최근에 많이 올라도 아직까지 시총이 7천억 중반대잖아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랩이 쿠팡이 100조를 찍었잖아요. 네. 찍다가 지금 내려왔지만 네. 그래서 쿠팡은 사실 국내 쪽의 이슈잖아요. 국내에만. 매출. 해외 쪽에 대한 기대감 크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물론 근데 우리나라가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니까 네. 당연히 이제 그렇게 책정될 수도 있지만 그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나라들 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이고 인구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네. 그랩은 지금 정말 그랩이 한 80조 정도까지도 네. 기대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80조로 상장이 되면 네. 지분 가치는 2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치도 좀 싸다라고 생각들어서 뭐 TPC 관련 부분도 괜찮고 관심 가지면서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장 전까진 그러면 투자하기에 유효하다 이렇게 그렇죠. 좀 정리를 해서 가면 될까요? 사실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맞습니다. 쿠팡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물론 말씀하신 이 지분 수익을 노리고 들어간 쪽은 아니지만 협력사였던 동방 같은 경우에도 급등 이후에 지금 빠지는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또 무섭거든요. 그러면 상장 직전 혹은 상장까지 이제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벤트 전에 마무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장이 확정되는 그러니까 상장되는 순간은 네. 팔아야죠. 그러니까 상장 이제 뭐 상장일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파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실 때는요,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나, 그리고 기업 가치를 이 어느 정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요, 일단은 상장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순항하고 있는지, 이런 과정들을 좀 잘 체크해 가시면서 투자 시점에 있어서 좀 힌트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대응 전략,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신재생 정책 나올 때마다 소외를 받았던 이번 정부의 대표 소외주죠. 원전 관련 종목들이 요즘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계속적인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이 강한 이유와 그리고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연속성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문서진 전문가님, 네. 원전 관련주 요즘 왜 이렇게 강한가요? 순환매인가요? 뭐 일단은 그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최근에 엄청 많이 갔습니다. 아, 예, 우라늄 관련주가 우라늄 관련주가 오. 굉장히 많이 가가지고 어떤 기업 있어요? 지금 뭐 티커로 유유유유 오. 이 이상 유네 슬프진 않습니다. 차트를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 네. 그다음에 UEC라고 이제 우라늄 에너지 뭐 이런 기업들이 아. 굉장히 많이 갔어요. 오. 예, 굉장히 많이 가가지고 기본적으로 잠깐 그래서 유유유 같은 그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아, 네네. 예, 근데 말을 하니까 그러네요. 당연하게 유유유. 유유유 네 번을 울었거든요. 예. 아, 티커가 너무 귀여워서 네, 저희가 맞습니다. 순간 네. 포인트를 그렇게 또 잡아봤네요. 그동안 많이 울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네. 다시 아주 가파르게 웃기 올라갑니다. 시작하는. 그리고 오.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나오나요? 네, 네. 쳐주시네요. 예. 네. 예. 요거 맞습니다. 예, 에너지 네. 퓨얼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랐고 잡아주시면 우라늄 가격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원전이라는 게 이게 자꾸만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위험한 에너지원으로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네. 특히 우리 정부 들어오면서 현 정부 들어오면서 탈원전까지도 정책을 취하면서 굉장히 원전이 좀 소외가 됐었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의외로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예. 원전을 지지했을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원전을 굉장히 막았어요. 자국 내 우라늄 거래도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원전이 커지면 네. 전통적인 쉐일오일이나 화석연료 쪽이 발전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는 의외로 네. 그쪽을 많이 막았어요. 근데 바이든 이제 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에도 소형 원전 관련 부분을 육성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전을 청정 에너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했고 여기서 말하는 원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무슨 뭐 월성 단지, 뭐 신고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큰 대단지, 대규모의 원전 발전은 아니고요. 네. 소형 원전이라고 그러고 제가 예전에 이 주식 시마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주식과 개론에서도 네. 뭐 두산중공업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게 이제 이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이 냉각수를 자꾸만 갈아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염 물질의 누출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소형 원전은 그렇게 안 끊이거든요. 한 번 하면 그러니까 이 냉각수를 한 10년인가 20년 동안 안 갈아도 돼요. 그런 거 관련해서 뭐 방사능의 유출과 관련된 이것도 우려감도 낮고 안전성이 좀 높죠. 그리고 또 높다. 아무래도 폐기물도 훨씬 더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팟마다 설치를 할 수가 있어서 이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이 지금 유타주에 저 소형 원전을 지금 그러니까 건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네. 이쪽 관련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텍사스 정전 사태
아. 나오면서 저희 이 원전이 얘기했었죠. 네, 원전이 오히려 각광을 받습니다. 이거 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텍사스는 눈이 잘 안 오는 네, 주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따뜻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이 많았어요. 네. 근데 폭설이 와버리니까 태양광이 눈을 다 덮이니까 거의 뭐 활동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또 춥다 보니까 블레이드 같은 거,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 같은 것도 얼어버려서 안 돌아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가 저 신재생 에너지만 한 건 아니에요. 네. 당연히 이제 다른 일반적인 화석 연료도 하긴 했는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부분이 아예 목통이 돼버리니까. 아. 근데 거기서 한파 때문에 전기 사용량은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못 받쳐주면서 정전 사태가 나온 겁니다. 지금 조지아주도 그렇고 텍사스주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든 빨리 지금 이 제조업체들 글로벌 이 제조업체들을 자꾸 유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정전 사태가 나오면 굉장히 저 텍사스주나 일반 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리하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이 원전을 투자를 해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충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시대에는 당연히 전기 사용량은 막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걸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로는 커버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커버가 되는 데까지 어찌 보면 가교 역할을 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게 원전이다라는 거고. 근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대규모 원전을 그러니까 이 건설을 하는 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소형 원전이 계속 많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원전 굉장히 지금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부유식 지금 원전이라 해서 배에 저게 소형 원전입니다.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를 배에 실어서 그냥 바다로 그냥 보내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원전을 반대하는 쪽은 독일이긴 한데 예. 프랑스를 중심으로는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영국도 그렇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원전이 글로벌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브릿지 보조해주는 역할로 각광을 받으면서 계속 지금 원전 관련 쪽은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지금 이제 연동을 받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가장 중요한 건 저걸 거예요. 대선 정책 관련 부분.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이번에 이제 재보궐선거 결과도 사실 야당이 승리로 가져갔잖아요. 그렇게 평가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이 현 정부의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야당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있어요. 아. 근데 물론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야당의 뭐 후보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명확한 정책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이번 시장 참여자는 정부에-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이번 정부의 대표가 아무래도 탈원전이잖아요. 탈원전이었기 예, 때문에. 그렇죠. 어, 그래서 그렇군요. 만약에 야당 후보가 나오면 공약 1순위가 탈원전 정책 폐기일 거예요. 예, 그게 왜냐하면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 앞선 우리 총선 때 네. 이 야당의 1공약이 탈원전 정책 폐기였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러면 누가 어쨌든 야당 후보가 되든 야당 쪽에서 나오는 건 탈원전 이야기가 폐기 이야기가 분명히 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 설문조사 봤을 때도 지금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도 이 실책한 정책이라고 지금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대선 정책 테마의 좀 뜨거운 감자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은 이제 또 대선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꿈틀꿈틀 움직인다. 최근 들어서 보성 파워텍 같은 게 대표적인 원전 정책의 대선 테마거든요. 근데 네. 보성 파워텍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올랐는데 특징적으로 이제 이런 테마성이 강한 애들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정치 테마의 영향이 이제 받는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인물 테마가 윤석열 관련 인물 테마, 뭐 이재명 관련 인물 테마들이 움직이지만 예.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 테마 쪽으로 자금은 분명히 쏠릴 거다. 네. 거기에서 지금 현재 명확한 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후보가 아니면 여당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낼지는 모르겠다. 근데 네. 지금 현재 여당 쪽의 후보는 대표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복지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네. 분배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그렇게 효과를 볼 만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서 있어서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대선은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시점이었어요. 이게 야권과 여권이 이제 바뀔 때 그렇죠. 정치권의 판도가 바뀔 때 확실히 정책 효과가 큰 것 같아요. 그때 가장 극대화됐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데 중요한 건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러니까 정책 공약이 다 건설이었잖아요. 4대 강이나 4대 강.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딱 명확하게 수혜주가 있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간 거고 그렇군요. 사실 박근혜 뭐 이 전 정부 때, 대통령의 네네. 그때는 생각보다 정책 테마들이 많이 가지는 못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도 사실 정책 테마주들이 이렇다는 건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명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복지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니까. 네. 근데 이번에 야당 후보가 누가 되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분명히 이제는 좀 개발 관련 쪽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야당 후보 쪽의 정책은 분명히 저는 개발 관련 부분일 가능성이 높고 네. 그게 어쨌든 원전일 가능성이 높아서 예. 지금 그런 흐름을 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렌드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천상용성님이 텍사스는 에너지 거의 가스 발전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베이스로 하되 신재생 쪽으로도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최근 들어서 이런 정전 사태를 통해서 과도기에는 결국 원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조금 암암리에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다라는 정리였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원전에 다시 한번 호황기가 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07년 당시에 두산 중공업의 주가를 기억하시는 그렇죠. 분들이라면 상당히 고점을 19만 원대를 갔던 아득합니다, 아득해. 와 정말 아득해요. 지금 작년 코로나 당시에 두산중공업이 2,300원대였으니까요. 네, 한번 쫙 크게 와, 길게 보시면 예, 정말 어마어마하게 월봉으로 보면 예, 아득하게 정말 나옵니다. 주가 타격이 컸던 종목이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신고가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넓게 보면 아직도 어마어마한 뭐. 아직까지 한참 더 네네. 떨어져야 되는 건데 못 맞추고 계시네요. 하지만 또 신재생 저기 나오네요. 예 나오네요. 하지만 신재생이 결국은 트렌드라고 봤을 때는 그래 호황기까지는 어렵지 않겠어라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두 분의 토픽은 누구인지도 궁금해요. 김혜진 전문가님 어떤가요? 저는 그럼 이번 주제 토픽은 한전 기술을 가지고 왔어요. 네.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원전 관련한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한국전력기술의 약자입니다. 한전 네.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설계를 다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전을 종합 설계를 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기업이 또 한전 기술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꽤 지금 기술력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나라들의 이런 기술력을 수출을 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원전 기술을 수출할 때는 컨설팅 용역 정도의 이제 비용을 받는. 그래서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전력의 이런 전력 공급망에 대한 원전 전력 공급망에 대한 뭐 설계라든지 조달하고 시공하는 것들을 다 지금 컨설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 원전 관련주 또 한국전력 뭐 두산중공업 수혜 받는다면 당연히 이쪽에 컨설팅 비용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의 이런 지금의 주가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상상할 수 있을. 한전기술도 역사적인 지금 고점이 27만 원인가요? 지금 28,000원인데요. 네, 맞아요. 10분의 1 토막도 넘게 났었던. 그동안 원전이 그러니까 새로운 원전이 아예 시공이 되지 않았으니까 거의 외형이 정말 팍 축소가 되는 거든요. 네, 실적이 나올 것도 없었고 예. 물론 한전 기술이 그 기존의 원전이 있는 것에 대한 뭐 사후 관리 조치 같은 것도 다 하고 있지만 이런 컨설팅 비용보다 아무래도 신규 원전이 생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대한 외형 축소 때문에 지금 주가도 워낙에 지금 몇 년째 눌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앞으로도 지금 원전이 좀 우리나라라든지 또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제 원전이 뭔가 친환경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 위한 이 과도기에는 이 원전 기술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중소형 원전 이쪽으로의 설계적인 부분도 세계적으로 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또 기대되는 수준은 또 해외입니다. 그래서 국내도 국내가 기대되는 면도 있지만 지금 이집트하고 체코 쪽에 내년에 당장 지금 새로운 원전이 지금 지어질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강력한 경쟁자는 러시아예요, 사실. 근데 러시아가 아닌 이제 한전 기술이 따올 수 있는 부분이 정치적인 그 국제 그 문제도 있는 부분이니까 예. 이번에 러시아가 제재를 글로벌적으로 제재를 당하고 있으니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가 아닌 우리 쪽에 네. 좀 기술을 유리하지 않을까. 네, 그 받을 것 같아서 그쪽에 대한 수주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기 글로벌적 우리나라가 조금 뭐 아직 대선이 내년 남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기대가 조금 미뤄질 수 있지만 아무튼 글로벌적인 수출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친환경적 에너지 태양,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 풍력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는 전력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한전이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전력 베이스 컨설팅도 한전 기술이 할 거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뭔가 친환경 에너지 건설을 했을 때 거기에 10%에서 20% 정도는 이 한전 기술 쪽에 다 수주가 매출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어서 한전 기술도 관련된 종목으로 보셔도 지금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갔다 생각했는데 월봉 보면 뜨악하네요. 네. 문선인 전문가님의 토픽은요? 뭐 저는 이제 요즘에 계속 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제2의 HMM이 될 수 있는 올해의 누군가요? 예, 전 두산중공업으로 봅니다. 아, 뭐 어쨌든 원전 기술의 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10년 동안 죽을 쏘버린 예, 이 종목인데요.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이 원전 시장이 어느 정도냐면 아까 지금 김혜진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지금 원전 수주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러시아는 아시는 것처럼 원전 폭파 사고를 만들었던 있는 국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경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일본이 원전 수주에 다시 뛰어들었어요. 네. 자, 후쿠시마 원전 폭파 사건이 있는 국가잖아요. 네. 원전 폭파 사건, 그러니까 사고를 겪었던 국가들도 지금 들어온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 그만큼,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원래는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 거기에 역할을 많이 했어요. 원래 같으면 명함을 못 내밀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빠졌잖아요. 네. 강력한 경쟁자들이 빠져버렸어요. 네. 근데 그거를 치고 들어왔던 건 원래 중국이에요. 중국이 네.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에 관련된 지금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살짝 뒤로 처지면서 러시아랑 일본이 지금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나라 쪽이 좀 딸 가능성도 있다.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정부에서 육성을 해준다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육성하지 않아도 두산은 지금 땄어요. 물론 메인으로 딴 거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탄은 이미 따놓은 거고, 그러니까 이 미국 쪽의 소형 원조로.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쪽에 조금 좀 약간 굴욕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의 이 원전 업체의 부품을 납품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예전 같으면 두산중공업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 유출과 관련된 우려감도 있고 해서 안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두산중공업은 지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만큼 수주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미국 쪽에서는 소형 원자로 수주가 많아지는데 지금 이 두산중공업은 미국 쪽에 소형 원자로 레퍼런스가 있는 회사고 그 다음에 지금 두산중공업도 원전도 원전이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풍력 발전도 지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 관련 또 이슈도 있다. 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원전 내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한 건 두산중공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픽 두 가지 들어봤습니다. 다들 어떻게 원전이 친환경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두 분 얘기 듣고 리포트 보고 하면 이게 처음엔 잘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친환경으로 큰 틀을 잡고 있지만 당장 모든 게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과도기적 성격에서 소형 원자로를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흐름들을 좀 캐치해가면서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신재생에 대한 탄력은 늦춰지나요? 아니죠. 이게 오해를 하시는 게 만약 제가 아까 친환경이라고 네. 이야기했는 게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 중립을 위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원전이 지어진다고 해서 친환경 우리가 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보조적인 역할로 좀 건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식을 잘하려면 정치적인 흐름도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드는데요. 네, 강의 전략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정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심을은 저희가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해당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시고 금요일 강의에서 뵙겠습니다.